그 젊은이가 내 딸의 과외 선생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나를 찾아왔던 그 밤 호수처럼 잔잔하던 나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수연의 하루는 낡은 책 냄새와 함께 시작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의 세상은 온통 빛바랜 갈색과 옅은 회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세상인 시간의 책방은 이름처럼 과거의 시간 속에 박제된 공간이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 그리고 코끝을 맴도는 묵은 종이와 잉크 냄새. 그것이 수연의 삶을 이루는 전부였다. 이른 아침 텅 빈 책방에서 홀로 마시는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열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과 몇 마디 나누는 것이 소통의 전부였다. 딸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녀는 책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책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낡은 책에 떨어진 페이지를 정성껏 붙였다. 그녀는 책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실은 죽은 시간의 조각들을 관리하는 문지기에 더 가까웠다. 그런 그녀의 잿빛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은 딸 유나의 세문학 과외 선생인 강지훈이 나타나면서부터였다. 엄마 인사해. 오늘부터 내 국어 과외 맡아주실 강지훈 선생님이야. 딸의 소개로 마주한 청년은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나이답지 않게 깊고 차분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에 수연은 그저 우리 유나 잘 부탁해요 라고 의례적인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스쳐 지나갈 수많은 인연 중 하나일 뿐이었다. 과외는 책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 수연은 애써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지만 나지막하게 울리는 청년의 목소리는 책방의 묵은 공기를 조용히 흔들었다. 처음 며칠간 수연은 그저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유나 엄마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녀의 귀에 들리는 것은 입시 수능 논술 같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멀어진 단어들 뿐이었다. 변화는 어느 늦은 오후에 찾아왔다. 그날따라 유나는 유독 집중하지 못하고 딴청을 피웠다. 지우는 그런 유나를 다그치지 않고 잠시 교과서를 덮었다. 대신 그는 낡은 시집 한 권을 책장에서 꺼내 들었다. 윤동주의 시집이었다. 유나야,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시 한 편만 읽어줄게. 그가 읽기 시작한 것은 별 해는 밤이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특별하지 않았다. 화려한 기교도 없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시에 대한 순수한 애정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책장을 정리하던 수연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청년의 목소리를 타고 시의 구절들이 먼지 쌓인 그녀의 심장으로 내려앉았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20살의 그녀도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 시를 읊조리곤 했었다. 사랑에 가슴 설레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기대로 잠 못 이루던 그 시절. 남편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이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던 그 시절의 감정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님, 나는 왜 슬퍼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구절을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옅은 슬픔을 수연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젊음이기에 가질 수 있는 이유, 모를 순수한 고뇌였다.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게 인사하고 책방을 나섰다. 딸깍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책방은 다시 원래의 정적 속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수연은 홀린 듯 시집이 꽂혀 있던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20살 시절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만 같은 윤동주의 시집을 천천히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청년의 외모나 젊음에 끌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열정이었다. 문학을 향한 삶을 향한 20살의 순수한 열정. 그 젊은이는
낡은 책방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연의 멈춰버린 시간 속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날 밤 수연은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날 이후 수연은 책방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느꼈다. 낡은 종이 냄새에 젊은 풀잎 향이 섞인 듯 고여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지훈을 딸의 과외 선생으로만 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잊혔던 청춘을 일깨운 뜻밖의 방문객이었다. 다음 과외 시간 수연은 평소처럼 차를 내어 가다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찻잔을 하나 더 챙겨 테이블로 향했다. 유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연은 애써 태연한 척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책을 펼쳤다. 수업이 끝나고 유나가 방으로 들어간 뒤 지훈은 가방을 챙기다 말고 찻잔을 매만지며 앉아있는 수연을 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그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지난번에 읽어준 시 말이에요. 지훈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학생은 왜 윤동주의 시를 그렇게 좋아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닫혀있던 그녀의 세계가 밖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민 첫 번째 손길이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끄러움 때문인 것 같아요. 그의 시에는 늘 부끄러움의 정서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시대에 대한 그게 꼭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20살 무렵의 청춘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 같아서요. 불완전하고 이상은 높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돼요. 수연은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부끄러움.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던 단어였다. 삶의 닳고 닳아 이제는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청년의 말은 그녀가 잊고 있던 감성의 결을 섬세하게 어루만졌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봇물 터지듯 이어졌다. 그날 이후 지훈은 과외가 끝나도 바로 돌아가지 않고 30분 혹은 1시간씩 책방에 더 머물렀다. 그는 새로 들어온 책들을 석에 꽂는 것을 도와주었고 수연은 그를 위해 향이 좋은 홍차를 끓였다. 그들은 더 이상 학생의 어머니와 과외 선생으로 대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헤르만 헤세의 고독에 대해, 알베르 카미의 부조리에 대해, 그리고 박경리의 대하소설이 담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최신 문학 이론과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이야기했고 수연은 세월 속에서 검증된 고전의 깊이를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의 세계를 확장시켜 주었다. 지훈의 눈에 비친 수연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중년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지성과 통찰력을 가진 존경스러운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친구들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삶의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속에서 그녀가 읽어온 수많은 책과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무게를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존경하게 되었다. 수연에게 지훈은 철없는 젊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굳어버린 감성을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그 누구와도 이처럼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눠본 적이 없었다. 딸 유나와도 나눌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지훈의 젊은 열정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생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그의 깊은 눈은 그녀가 스스로도 잊고 있던 그녀 자신의 가치를 비춰주었다. 나이의 간극은 어느새 그들의 대화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의 첫 장을 넘겨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자신이 읽던 책이라며 현대 시인의 시집 한 권을 수줍게 내밀었다. 어머님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수연은 말없이 책을 받아들었다. 그가 떠난 뒤 그녀는 늦은 시간까지 책방에 남아 그가 준 시집을 읽었다. 시인의 언어는 낯설었지만 그 안에 담긴 고독과 방황의 정서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감정은 결국 같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이 청년이 바로 그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책을 덮은 수연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텅 비어 있던 책방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새로운 이야기와 이해로 가득 찬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내일 그 청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과 지훈의 관계는 늦가을의 숲처럼 조용하지만 깊게 물들어갔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책방의 일상이 되었고 유나마저도 과외가 끝나면 을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지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수연은 자신의 잿빛 세상에 스며든 이 젊은 온기가 싫지 않았다. 아니 어느새 그 온기에 기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했다. 폭풍은 가장 평온한 날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수연은 낡은 나무 문을 닫고 하루를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장대비가 세상을 온통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쏟아붓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책방의 낡은 종이 희미하게 울리며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손님은 없었다. 누구세요? 수연이 경계하며 묻자 문 밖에서 익숙하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저예요. 지훈이에요. 수연은 놀라서 서둘러 빗장을 풀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카락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얇은 셔츠는 몸에 달라붙어 그의 앙상한 어깨를 드러냈다. 그러나 무엇보다 수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평소에 차분하고 깊이 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혼란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21살 청년의 맨얼굴이 거기에 있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들어와요. 수연은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다시피 했다. 그녀는 서둘러 책방 문을 잠그고 마른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털어주었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마셔요. 몸부터 녹여야지. 그녀는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린아이처럼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책방 안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수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의 울음이 멎기를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지훈은 마침내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평생 일구 오신 공장이 부도가 났대요. 그걸 아시고는 충격으로 그의 말은 뚝뚝 끊겼다. 그 짧은 문장들 속에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이 담겨 있는지 수연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고 평생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상황. 이제 갓 20을 넘긴 청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이었다.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선생님 책방 앞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수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길 잃은 아이처럼 한없이 위태로워 보였다. 이상하죠? 저도 제가 왜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복잡한 세상이 아주 잠시나마 명료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선생님 곁에 있으면 길을 잃어도
괜찮다고 누군가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은 수연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이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찻잔을 든 수연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손길에는 절박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놀랐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선생님,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빗소리에 잠겨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낡은 책방 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그냥 세상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어떤 욕망이 섞인 말도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벼랑 끝에 선 한 젊은 영혼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등대에게 보내는 처절한 신호이자 순수한 열정이었다. 그 순간 지훈에게 수연은 나이든 여인이 아니었다. 그의 무너지는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자 구원이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붙잡은 차가운 손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가만히 마주 잡아줄 뿐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위태로운 교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순수한 형태로 완성되고 있었다. 수연의 따뜻한 손이 지훈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는 순간 지훈은 거친 폭풍우 속에서 잠시 항구를 찾은 배처럼 위태로운 안도감을 느꼈다. 수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이 젊은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가 막 입을 열어 위로의 말을 건네려던 참이었다. 달칵, 덜컹덜컹 잠겨있던 책방 문을 누군가 밖에서 열려고 시도하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잡고 있던 손을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급히 놓았다. 순수했던 위로의 순간은 순식간에 당황스러운 비밀의 순간으로 변질되었다.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안에 있어. 문 잠갔네. 비 오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뭐해. 유나였다. 수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지금 하필 왜?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훈에게 눈짓을 보냈다. 지훈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방금 전까지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던 절망감은 온데간데 없고 죄를 짓다 들킨 아이 같은 당혹감만이 가득했다. 아,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금방 문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했지. 수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서둘러 문으로 다가가 빗장을 풀었다. 문이 열리자 우산을 든 유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엄마 늦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놀랐잖아. 유나는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지훈을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순간 유나의 눈에 비친 광경은 이러했다. 늦은 밤 문이 잠긴 책방. 흠뻑 젖은 채 헝클어진 모습의 젊은 과외 선생.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엄마의 얼굴. 테이블 위에는 김이 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어색하고 미묘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짙게 배어 있었다. 유나의 시선이 엄마와 지훈 사이를 의심스럽게 오갔다. 18살 소녀의 예민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평범한 사제간의 면담이나 학부모와 선생의 대화 장면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남녀 사이에 흐를 법한 설명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조금 전 문 밖에서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는 사실까지 기억해냈다. 수연은 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보며 직감했다. 오해하고 있구나. 그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오히려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고 말았다. 아, 저기 지훈 학생이
비를 너무 많이 맞아서 감기 들까봐 따뜻한 차 한 잔 주고 있었어. 곧 가려고 했어. 그녀의 말은 스스로 듣기에도 궁색했다. 지우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 늦은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고 책방을 나섰다. 유나의 곁을 스쳐 지나갈 때 유나는 지훈의 얼굴에서 스쳐 지나가는 짙은 슬픔과 당혹감을 놓치지 않았다. 딸깍. 지훈이 떠나고 책방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빗소리는 이제 거의 잦아들고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딸의 눈치를 살폈다. 여마, 유나가 불렀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둘이 뭐 했어? 질문이 아니었다. 신문에 가까웠다. 수연은 딸의 그런 눈빛을 처음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어리광을 부리던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경멸과 환멸, 그리고 차가운 분노가 뒤섞인 낯선 여자의 눈이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지훈 학생 집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엄마를 찾아와? 그것도 이 밤에. 유나는 엄마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마른 수건과 지훈이 미처 다 마시지 못하고 간 찻잔을 쏘아보았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고 모든 것이 불쾌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난 적 없는 엄마였다. 그런 엄마가 자신의 과외 선생과, 그것도 자기보다 고작 3살 많은 남자와 밤늦게 단둘이 문을 잠그고 함께 있었다. 유나의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수연은 그 차가운 시선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고 지금 이 순간의 오해를 풀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폭풍은 밖이 아니라 바로 이 낡은 책방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책방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길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연과 유나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수연은 애써 무언가 말을 꺼내보려 했지만 옆에서 걷는 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 어린 분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나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칠었다. 마치 엄마라는 존재에게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듯이 집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유나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가 좁은 아파트에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다. 나 봤어. 유나가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둘이 손잡고 있던 거 내가 똑똑히 봤다고. 변명할 생각하지 마. 유나야, 그건 오해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지훈 학생 아주 살갑네 우리 엄마. 유나는 비꼬며 엄마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배신감과 혐오감으로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 자식 처음부터 속셈이 있었던 거야. 순진한 척, 어른스러운 척 하더니 완전 제비였어. 남편 없이 혼자 책방하는 여자 꼬드겨서 뭐라도 뜯어내려고 작정한 거라고. 엄마는 그것도 몰랐어. 바보야. 그런 사람 아니야. 넌 지훈 학생을 몰라. 함부로 말하지 마.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지훈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에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그것은 최악의 실수였다.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몰라, 내가 모른다고. 그럼 엄마는 잘 알아. 과외 몇 번 해준 어린애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아는데. 엄마야말로 그 자식한테 홀딱 넘어간 거 아니야. 외로우니까 누가 조금만 잘해주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냐고. 한유나, 왜 틀린 말 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 정말 돌아가신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어. 자기 아내랑 딸이 자기랑 제일 친했던 친구도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어린 놈이랑 희희낙낙하는 꼴을 보시면
부끄러움. 그 단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수연의 심장에 박혔다. 유나는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찔러왔다. 그녀는 이제 엄마를 공격하는 것을 넘어 사회의 가장 보편적이고 폭력적인 편견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겠어? 엄마 친구들은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내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보겠냐고. 너네 엄마 딸 과외 선생이랑 바람났다며 이렇게 수군거릴 거 아냐. 그녀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다. 역겨워. 정말 역겨워. 역겨워. 그 한마디가 수연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딸의 입에서 그런 끔찍한 단어가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와 지훈의 관계는 그렇게 더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낡은 책 냄새와 갓 끓인 차 향기처럼 맑고 순수한 것이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그저 추하고 역겨운 스캔들일 뿐이었다. 수연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무엇을 변명할 수 있을까? 정신적인 교감, 영혼의 친구. 이런 단어들이 상처 입고 분노한 18살 딸에게 가닿을 리 없었다. 딸의 분노는 단순히 엄마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였다. 존경하던 엄마 돌아가신 아빠와의 완벽했던 추억 친구들 사이에서의 자신의 평판. 이 모든 것이 엄마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 하나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은 울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작은 행복과 딸의 평온한 세상. 그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선택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유나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그 선생 당장 그만두게 해. 유나야, 내일 당장 전화해서 다시는 우리 집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못하겠으면 내가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딸의 눈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막 잿빛 세상에 찾아온 한 줌의 햇살을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내쳐야만 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였다. 그날 밤 수연은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딸이 내뱉은 역겨워라는 단어가 독처럼 귓가에 번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딸의 분노에 찬 얼굴과 지훈의 상처 입은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자신의 인생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따스한 햇살 한 줌이 결국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이토록 큰 상처를 주게 될 줄이야. 그녀는 이기적인 늙은 여자일 뿐이었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 분수를 잊어버린 다음 날 아침 집 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가웠다. 유나는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나는 마치 엄마의 결심을 시험이라도 하듯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수연은 식탁에 앉은 채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유나가 들으라는 듯 그녀는 와사토 시우대나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 학생 나예요. 유나 엄마. 오늘 시간 괜찮으면 책방으로 잠깐 와줄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의 지훈은 어젯밤 일 때문에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는 애써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유나의 얼굴에 서려있던 굳은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약속한 시간 지훈이 책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제 유나가 많이 놀란 것 같아서 제가 괜히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연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유나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앉아요. 수연은 그들이 늘 함께 차를 마시던 테이블을 가리켰다. 하지만 그녀는 차를 내오지 않았다.
책방 안에는 냉랭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지훈 학생. 그녀는 일부러 딱딱한 호칭을 사용했다. 지훈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 불안한 듯 몸을 움츠렸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지난 몇 달간 우리가 조금 선을 넘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유나 엄마고 학생은 내 딸의 과외 선생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하고요. 수연은 그의 눈을 보지 못하고 먼지 쌓인 책장 한쪽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잔인하게 들렸다. 지난 밤의 일은 내가 잠시 외로워서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학생의 친절을 오해했고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어요. 학생에게도 그리고 우리 윤에게도 못할 짓을 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얼굴에 박혔다. 착각, 오해, 불필요한. 그들이 나눴던 모든 깊은 대화와 정신적 교감이 하찮고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 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왜? 라는 절박한 물음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 눈을 더 이상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이달 과외비입니다. 약속한 날짜보다 이르지만 오늘까지로 정산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리고 유나 과외는 오늘부로 그만둬 주세요. 지훈의 눈이 커다래졌다. 그는 봉투와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잘라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다. 그들의 고귀했던 관계는 이제 한낱돈 봉투 하나로 정리되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이게 선생님의 진심이세요? 그가 간신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어 있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매달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얼음 같은 대답이 흘러나왔다. 네, 이게 제 진심이에요. 이제 그만 돌아가줘요. 지훈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수연에게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안에는 어떤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딸랑. 책방문에 달린 종이 울리고 그는 떠났다. 그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순간 수연의 단단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책방의 고요함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것은 더 이상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것을 제 손으로 내쳐야만 했던 사람의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지옥의 소리였다. 지훈이 떠난 후 책방에는 다시 원래의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평화롭고 아늑한 침묵이 아니었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진공 상태의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수연은 딸과의 전쟁에서 이겼다. 그녀는 딸의 세상을 지켜냈고 집안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유나는 며칠간 눈에 띄게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이전처럼 뾰족하게 굴지도 않았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모녀의 대화는 단절되었다. 그들은 마치 같은 공간에 사는 투명인간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유나는 자신의 승리가 엄마에게서 무엇을 앗아갔는지 그때까지는 알지 못했다. 수연은 기계처럼 책방 문을 열고 닫았다. 그녀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았다. 책을 읽으려 펼치면 모든 문장 위로 지훈의 얼굴과 그의 목소리가 아른거렸다. 특히 그가 선물했던 현대 시집은 만지기만 해도 손끝이 베일 듯 아파서 서가 가장 깊숙한 곳에 꽂아두었다.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녀를 고문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해 줄 때도 예전에 생기가 없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있었다. 순수한 영혼을 잔인하게 밀어내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대가였다. 유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엄마는 더 이상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보였다. 감정이 모두 증발해버린 사람처럼. 예전에 엄마는 혼자 있을 때도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유나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이런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엄마를 더 깊은 고독의 감옥에 가둬버린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죄책감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유나는 참고서를 찾기 위해 엄마의 방을 뒤지다가 침대 및 작은 상자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평범한 노트였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필체로 쓴 글들이 빼곡했다. 그것은 수연의 일기장이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유나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날짜는 지훈이 과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오늘 지훈 학생이 윤동주의 시를 읽어주었다.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게도 별을 보며 가슴 설레던 20살이 있었다는 것을. 유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와 카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이 죽은 후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다. 그는 나를 유나 엄마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준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다. 그가 시집을 한 권 주고 갔다. 젊은 시인의 언어는 낯설지만 그 안에 담긴 방황은 낯설지 않다. 이 젊은이의 열정은 맑은 샘물 같다. 내가 그 맑음을 탐하게 될까봐 두렵다. 나의 잿빛 세상이 다시 청천연색으로 물드는 기분이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그 안에는 유나가 상상했던 추하고 부적절한 관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고독했던 한 중년 여인이 순수한 청년과의 지적인 교감을 통해 삶의 기쁨을 되찾아가는 과정이 섬세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손을 떨며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그것은 지훈을 내쫓기 바로 전날 밤에 쓴 것이었다. 나는 비겁하다. 내일 나는 그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내 딸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내게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을 벼랑으로 밀어낼 것이다. 신이시여,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일기장을 덮는 순간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치기 어린 분노와 편견이 엄마의 유일한 행복을, 그 순수했던 관계를 얼마나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는지를. 그녀의 뇌리에 자신이 엄마에게 내뱉었던 역겨워라는 말이 메아리 쳤다. 정말로 역겨웠던 것은 엄마와 지훈의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질투와 오해로 그것을 더럽히려 했던 자기 자신이었다. 유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거실에서 여전히 텅 빈 눈으로 앉아있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의 앙상한 어깨가 유독 작아 보였다. 이제 유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이제는 자신이 직접 바로잡아야만 했다. 다음 날부터 유나의 조용한 방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의 눈치를 보거나 침묵으로 거리를 두지 않았다. 대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밥투정을 했고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수연은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어색했지만 그 온기를 참아 밀어내지는 못했다.
유나의 진짜 작전은 집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조각인 강지훈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막막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의 이름과 그가 다니는 대학교 이름뿐이었다. 전화번호는 엄마가 이미 휴대폰에서 지워버린 후였다. 첫 번째 시도는 무모했다. 유나는 학교를 조퇴하고 무작정 지훈이 다닌다는 대학교 캠퍼스를 찾아갔다. 거대한 캠퍼스는 미로와도 같았다. 수천 명의 학생들 속에서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국문학과 건물 앞에 하염없이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는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첫날의 수색이 완벽한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지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전략을 바꿨다. 직접 찾는 대신 단서를 찾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다시 대학교를 찾아가 국문학과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저 혹시 강지훈이라는 학생에 대해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조교는 낯선 여고생의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실은 제가 그 오빠한테 아주 중요한 책을 빌렸는데 연락처를 잃어버려서요. 책을 꼭 돌려줘야 하는데 제발요. 그녀의 간절한 연기에 마음 약한 조교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럼 강의 시간표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며 컴퓨터를 두드렸다. 유나는 마침내 강지훈의 이름이 적힌 강의 시간표 한 장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한편 그 시각 지훈은 강의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수연에게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후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처음 며칠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 착각과 오해라는 단어들이 밤마다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렇게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그렇게 매정하게 내칠 수 있었을까?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분노는 슬픔으로, 슬픔은 다시 이해의 감정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날 밤 유나의 얼굴에 서려 있던 경멸과 분노를 기억해냈다. 아마도 유나가 강하게 반대했을 것이다. 딸과 자신 사이에서 그녀는 결국 딸을 선택한 것이리라. 그는 그녀를 원망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녀와 그녀의 딸 사이에 끼어들어 평화를 깨뜨린 불청객이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집안 상황은 여전히 최악이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집안에는 빚쟁이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는 과외를 몇 개 더 구해서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일부러 쉴 틈 없이 자신을 몰아붙였다. 잠시라도 멈추면 낡은 책방의 온화한 불빛과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억지로 그녀를 잊으려 애썼다. 그녀가 선물했던 책들은 상자 깊숙이 넣어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 하지만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녀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졌다. 강의를 듣다가도 문득 그녀라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코멘트를 했을까 궁금해졌고 길을 걷다가도 그녀와 닮은 옆모습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다. 그녀는 그의 20살에 너무나도 깊은 흔적을 남겨버렸다. 그날도 지훈은 막 강의를 마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건물을 나서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요. 앳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듯 뺨이 상기된 유나가 서 있었다. 지훈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나를 보자 그날 밤의 모든 기억이 되살아나며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네가? 여긴 어쩐 일로?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복도를 울릴 만큼 단호하고 진실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선생님. 지우는 당황해서 굳어버렸다. 자신을 그렇게 경멸하던 눈으로 쏘아보던 소녀가 지금은 자신의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그들을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일어나 사람들이 보잖니. 지훈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요. 선생님이 제 사과를 받아주실 때까지 못 일어나요. 유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신이 두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엄마에게 얼마나 모질고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마지막에는 엄마의 일기장 이야기까지 전부 고백했다. 선생님과 엄마가 얼마나 순수하고 깊은 관계였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생각만 했어요. 엄마의 행복을 질투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의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 하나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의문들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수연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유나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됐어. 이제 그만 일어나. 네 마음 다 알았으니까. 유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편지 한 통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엄마가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차마 직접 찾아뵐 용기가 없으시대요. 제발 읽어주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받아들었다. 곱고 단정한 그녀의 필체였다. 그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나의 영혼의 친구 지훈 학생에게 이 편지를 어떤 얼굴로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준 비겁하고 어리석은 늙은이일 뿐입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압니다. 나의 두려움이, 나의 이기심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했던 우리의 교감을 더럽혔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만약 학생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다면 이 어리석은 늙은이의 사과를 직접 받아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학교 앞 도서관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당연한 벌로 여기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지훈은 눈을 감았다. 편지지에 그녀의 눈물 자국이라도 남은 듯 그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약속한 금요일 오후 도서관 카페 창가 자리에 수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1시간이나 먼저 와서 식어버린 찻잔만 매만지고 있었다. 약속한 3시가 다가올수록 그녀는 그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결말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지훈이었다. 수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잠시 카페 안을 둘러보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의 빛도 없었다. 그저 예전처럼 차분하고 깊은 눈빛만이 담겨 있었다. 그가 맞은편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와줘서 고마워요. 수연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요. 내가 비겁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생님. 사과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마음 이제는 다 이해해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단 한순간도 선생님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가 미웠던 것이 아니라 그를 아프게 했던 자기 자신이 미워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녀가 한참을 울고 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오히려 편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장 아픈 진실을 다 털어놓은 뒤에 찾아오는 평화였다. 수연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라는 아주 특별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선생님과의 대화가 지난 몇 달간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관계를 정의하려 하지 않았다. 사랑, 우정, 그 어떤 단어로도 그들의 교감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혼의 친구일 뿐이었다. 카페 한쪽 책장 뒤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유나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깨졌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모양이었지만 더 단단하고 진실한 형태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후로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책방의 낡은 창문 틈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수연의 삶에도, 유나의 삶에도, 그리고 지훈의 삶에도 조용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균형을 찾았다. 지훈은 더 이상 과외 선생이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꼬박꼬박 책방을 찾았다. 이제 그는 유나의 과외 선생이 아닌 가족의 친구로서였다. 세 사람은 예전에 그 테이블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나는 더 이상 엄마와 지훈 사이의 교감을 경계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대화에 자연스럽게 끼어들었다.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을 지훈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엄마와 지훈이 나누는 문학 이야기에 엉뚱한 질문을 던져 두 사람을 웃게 만들기도 했다. 한때는 오해와 갈등의 공간이었던 그곳은 이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지훈은 여전히 어려운 집안 사정 속에서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며 바쁘게 살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절망의 그늘이 없었다. 그는 책방에 올 때마다 수연과 유나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신만의 항구가 생겼음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연에게 찾아왔다. 그녀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펜을 놓았었다.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훈이라는 젊은 영혼의 열정은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창작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만년필과 노트 한 권을 꺼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손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낡은 책에 대한 단상 스쳐 지나가는 계절에 대한 감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들. 그녀의 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온기가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쓴 글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지훈은 한 장 한 장 아주 소중하게 그녀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다 읽은 후 그의 눈은 존경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선생님, 정말 좋아요. 이건 선생님 혼자만 읽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며칠 뒤 지훈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들고 와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그는 수줍어하는 그녀를 설득해 수연의 책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블로그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사진을 올리는 법, 글을 쓰는 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다정한 아들이 늙은 어머니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수연은 자신의 첫 번째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윤동주의 별해는 밤에 대한 짧은 단상이었다. 그녀가 발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듯한 해방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이야기들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작가였다. 며칠 뒤 그녀의 글 아래에 첫 번째 댓글이 달렸다. 글 잘 읽었습니다. 잊고 있던 감정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따뜻한 글이네요. 다음 글도 기대하겠습니다. 수연은 그 댓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잿빛 세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막 시작된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다.